안녕하세요. 역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그래서 저희 이제 또 이어서 면역학 시간이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었냐면 면역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간으로 조직으로 이제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림포이드 organ, 세컨더리 림포이드 organ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어떤 기관이고 세컨더리 림포이드 organ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프라이머리 림포이드 organ하고 세컨더리 림포이드 organ의 종류를 잠깐 나눠보면은 프라이머리는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고 성숙하는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개 얘기하는 것이 골수를 얘기하죠. 골수. 본메로우라고 하는 골수하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흉선, 사이머스라고 얘기하죠. 사이머스하고 본메로우 이걸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세컨더리 림포이드 organ은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느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림프노드죠. 림프노드를 얘기를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스플린이죠. 스플린. 림프노드는 개방혈관계에 들어온 항원을 검사해주는 부분이고 스플린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혈관계로 들어온 항원을 검사를 해주는 기관이죠. 즉 내가 조직에 저희들 병원에 가가지고 예방주사 맞고 막 이러는데 못생긴 간호원 언니가 이렇게 주사를 놨을 때 막 찔렀는데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막 혈관 주사를 놓는다고 확 찔렀는데 그냥 뺐더니 그냥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그냥 하얀 국물만 나오더라.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조직이죠, 조직에. 그래서 림프 쪽으로 침입한 항원에 대해서 그 항원 항체 반응을 유도하는 것을 림프노드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플린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혈관계, 즉 모기가 혈관을 뚫고 물었다. 그러면 혈관 안에 패소젠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혈관 안에 들어온 패소젠을 갖다가 항원을 갖다가 인지해 주는 것은 스플린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크게 되죠. 그래서 림프노드는 여러 가지의 변형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림프노드의 변형된 형태라고 하면은 우리 턴실, 편도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데노이드 이 호흡기 쪽에 분포하고 있는 림프노드들 그다음에 소화기 쪽에 분포하고 있는 것들 특히나 소장 쪽 연결돼 가지고는 저희들 어펜딕스, 충수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림프노드에 다 들어가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류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림프노드하고 스플린 이렇게 나눠서 크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프라이머리 림포이드 organ에서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이렇게 면역 세포들이 골수 안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골수세포라고 얘기하죠. 골수세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줄기세포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줄기세포, 스템셀이라고 얘기하죠. 스템셀이라고 하는 줄기세포가 들어있는데 이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플러리포텐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플러리포텐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형성능이 있다. 전형성능이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셀프 리뉴잉이라고 얘기하는데 셀프 리뉴잉. 항상 자기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는, 자기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기능과 무슨 세포로든지 분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것을 스템셀이라고 얘기를 하죠. 골수 안에는 줄기세포는 굉장히 적은 숫자가 들어있어요. 아주 적은 퍼센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0.01%만 들어있다고 얘기할까요? 전체 골수세포의 0.01%만이 스템셀이에요. 나머지는 무슨 세포라고 얘기하냐면 스트로마셀이라고 얘기해요. 스트로마셀. 그냥 간세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간세포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전부 다 이 스트로마셀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세포의 분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세포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얘들 백혈병 치료한다고 골수세포를 갖다가 이식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 구멍 뚫어가지고 열심히 뽑아가지고 한 50cc 요새는 좀 발달해가지고 50cc, 60cc 이렇게도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10cc 이렇게밖에 못 뽑았는데 그래서 한 100cc 근처 가까이 되게 뽑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실제 스템셀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 저희들 요새 뭐 생명과학 논리, 뭐 윤리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뭐 수정란에서부터 이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줄기세포를 많이 가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0.01% 되는 줄기세포가 혈액세포를 모두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맨 처음에는 이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이 골수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욕색, 난황이죠, 난황. 배가 발달할 시기에는 배 발달 초기 단계에는 난황에 있어요, 난황에.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이 난황에 존재하다가 그 다음에 한 3달 정도, 배가 한 3달 정도 발달하게 되면은 간, 리버에 존재를 해요. 리버에 존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체가 만들어지면서 스플린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골수, 본메로우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들 뭐 실험이라든가 실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나온 거 볼 때 뭐가 나오냐면 fetal liver, 태아의 간세포에서부터 이런 골수세포를 얻어냈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욕색도 조금 발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얻어내기가 어렵고 fetal liver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저희들 스템셀을 얻어가지고 연구하는 얘기로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골수세포에서 모든 세포는 태어나는데 이 골수세포에서 태어나가지고 골수세포에서 태어난 것이 골수세포에서 본메로우에서 분화 과정을 겪게 되면 우리 이런 거를 비림프구라고 얘기를 하죠. 비림프구. 자, 본메로우에서 태어났는데 분화 과정을 프라이머리 림포이드 오간의 하나인 사이머스, 흉선에서 분화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거를 T림프구라고 얘기를 하죠. T림프구. 그래서 B림프구와 T림프구가 림포사이트가 대표적인 이런 분화 과정에 참여하는 프라이머리 림포이드 오간에서 중요한 그런 세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냐면 헤마토포이시스, 조혈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헤마토포이시스. 그래서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개의 리니지로 분리가 돼요. 리니지로 분리가 돼요. 리니지 2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리니지로 분리가 되는데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림포이드 리니지, 림포이드 계열로 분리가 되고 하나는 마일로이드 계열로 분리가 되죠. 림포이드에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B림프구, T림프구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마일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마크로파지라든가 메가캐리오사이트, 아까 혈소판이 형성되던 그런 세포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기타 세포들, 그 다음에 과립구, 단핵구, 그 다음에 뭐 메가캐리오사이트, 아까 혈소판 만들어지던 거죠. 뭐 그런 세포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림포이드 계열에서는 B림프구나 T림프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NK셀, 뭐 이런 림프구 종류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B셀이 됐던 T셀이 됐던 과립구가 됐던 적혈구가 됐던 이 세포들이 적정한 퍼센트로 혈액 내에 항상 일정하게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성을. 그래서 호메오스타시스를 유도하기 위해서, 즉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템셀에서부터 이렇게 세포들이 갈라지는 이 과정, 헤마토포이시스 과정은 굉장히 엄격한 조절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절 과정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조절 과정들을 가지고 있느냐? 호메오스타시스를 가지는 조절 과정들이 어떤 조절 과정들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파란색이 잘 안 보이죠? 노란색.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로말셀의 조절작용에 의해서, 즉 스트로말셀에서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면 이 사이토카인 종류에 의해서 본메로우의 스템셀이 영향을 받겠죠. 스템셀이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분화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조절 단계.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본메로우에도 T셀과 액티베이티드 T셀이라고 하는 것과 마크로파지에 의해 가지고 또 사이토카인 분비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유도가 돼요.
액티베이티드 T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제 T헬퍼 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T헬퍼 셀의 개념에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레귤레이토리 T셀 이런 얘기들도 하죠. 뭐 나중에 조금 언급을 하겠지만 어쨌든 액티베이티드 T셀이나 마크로파지에 의해서 사이토카인 분비에서 역시 스템셀의 파퓰레이션 분화 과정을 조절해주는 작용도 존재를 한다.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세 번째로는 익스프레션 리셉터를 수용체의 발현을 조절해서 이런 파퓰레이션들의 분화 과정을 조절해 줄 수도 있다. 즉 어떤 수용체가 많이 나온다든가. 왜냐하면 사이토카인 양은 언제나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세포의 특정 환경적 자극에 의해서 이 스트로말 셀하고 그 스템셀하고 작용하는 것도 사이토카인뿐만이 아니라 다이렉트 셀 투 셀 다이렉트 컨택트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분화 과정이 결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리셉터의 종류나 발현 양상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이런 호메오스테시스가 유지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키포인트 한 가지 핵심은 대개 면역세포들은 세포의 죽음, 셀데스를 통해서 이런 파퓰레이션들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셀데스를 통해서. 그래서 셀데스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 뭐 T셀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뭐 얘기합니까? T셀에서는 사이믹 에듀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네거티브 셀렉션, 포지티브 셀렉션에 의해서 셀프와 넌셀프를 인지하는 그런 항원, 그런 것들이 제거가 된다든가 이런 과정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거가 된다든가 혹은 뭐 B셀 같은 경우에도 셀프를 인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제거가 돼야 되고 그런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점하고 다양성이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셀프를 인지해서는 안 되는 점 이런 점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다양한 클론들이 셀프를 인지한다면 그렇다면 뭐 죽어버리게 되는 뭐 이런 작용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셀데스와 유사한 셀데스의 작용에 의해서 면역세포들이 이런 호메오스타시스가 항상성이 유지되고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셀데스라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죽는 것들을 되게 에이팝토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 프로그램드 셀데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죽는 것들을 에이팝토시스라고 얘기를 한다. 반대적인 개념으로는 네크로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괴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네크로시스는 초기 단계에 일어나는 현상이 크로마틴 클럼핑, 즉 염색사가 이렇게 응어리가 되는 거죠. 염색사의 응축 과정이 일어나는 현상이 초기 단계에 일어나는 거고 에이팝토시스도 역시 염색사의 응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응축이라고 얘기했는데 네크로시스는 크로마틴 클럼핑이라고 얘기하고 에이팝토시스는 그 크로마틴 컨덴세이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나 뭐 응축이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건 조금 조금 천천히 이거는 굉장히 순식간에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고 이거는 조금 순차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염색체가 이렇게 응축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네크로시스는 세포 속에 있던 사이토플라즈믹 오가넬들이 세포 내 소기관들이 부풀어 올라와요. 스웰링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부풀어 오르고 막 여러 가지가 부풀어 오르는 거죠. 왜 부풀어 오르냐면 세포가 죽고 삼투압, 오스몰랄리티의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죠. 세포들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에이팝토시스는 반대로 어떤 현상이라면 세포질 성분이 세그리게이션, 염색사도 그 다음에 응축된 다음에 세그리게이션이라고 얘기해서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염색체도 핵도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응축이 되다가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분절이 되기가 시작해요.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을 하고 세포질 성분도 나눠지게 돼요. 이렇게 세포질 성분도 책에서 많이들 보셨죠. 원래 세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었다면은 세포질 성분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딱딱딱딱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거를 에이팝토틱 바디라고 얘기를 하죠. 에이팝토틱 바디. 그래서 에이팝토틱 바디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징으로 얘기하면.
나중에는 어떤 특징이 일어나느냐? 에이팝토틱 바디는 대식세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파고사이토시스가 일어나요. 대식세포. 대식세포가 에이팝토틱 바디를 파고사이토시스 해가지고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지 않냐면 세포가 구성하고 있던 고분자 물질들이 유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에이팝토시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 반응을 수반하지 않아요.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그냥 제거를 해버리는 거니까 청소까지. 하지만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과정은 세포 내 소기관이 스웰링되고 터지거나 쭈그러지면서 세포 내에 있던 세포질 성분이, 세포 구성 성분이 방출된다는 거죠, 바깥쪽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이 방출된 굉장히 많은 고분자 물질, 단백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반드시 괴사는 염증 반응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이 유발된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염증 반응들이 유발될 수가 있다. 자, 에이팝토시스를 유도를 해주는 거는 어떤 종류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에이팝토틱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수용체 종류들이 있어요. 수용체. 그래서 다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수용체를 얘기하냐면 파스 몰레큘이라고 얘기하죠. 파스와 파스 라이간드. 라이간드 이거 얘기하죠. 왜냐면 우리 그 사이토톡식 T셀, CTL 같은 거 얘기할 때 CTL이 뭐 암세포를 죽인다든가 이럴 때 이 파스 라이간드에 의해서 죽게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용체에 의해서 파스가 수용체예요. 이 수용체에 의해서 에이팝토시스 시그널이 가기도 하고 혹은 옥시젠 인터메디에이트 즉 뭐 H2O2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옥시젠 레디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옥시젠 레디컬. 레디컬에 의해서 그래서 이 뭐예요? 우리 뭐 비타민 C 뭐 이런 거 먹고 그러면은 왜 항산화제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화를 억제하고 뭐 이러냐 이런 얘기 하냐면 옥시젠 레디컬 자체가 만들어지는 옥시젠 레디컬이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부터 에이팝토시스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세포들이 죽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기 때문에 옥시젠 레디컬을 없애주는 비타민 C라든가 이런 항산화제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거죠. 안 늙으려고. 비타민 C 막 먹으면 뭐합니까? 안 늙어요? 늙겠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작용을 얘기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에이팝토시스 시그널을 전해주는 방식. 이제 그런 방식들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세포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 과정을 일으키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갔지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던 거냐면은 네크로시스나 에이팝토시스는 지금 에이팝토시스 즉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호메오스타시스에 관련돼서 에이팝토시스를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 보면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런 세포들의 간략한 특징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특징들을 생략을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을 테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아까 림포이드 리니지, 마일로이드 리니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호중구라든가 과립구라든가 그다음에 뭐 단핵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세포들의 특징은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골수는 그렇게 얘기했고 흉선 같은 경우에 뭐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뭐 저희들 보통 사이믹 에듀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역시 여기서도 에이팝토시스 방식에 의해서 세포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이믹 에듀케이션은 두 단계로 나눠져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들어왔던 T세포, 나이브 T셀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미성숙 단계에 있던 들어왔던 T세포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화돼가지고 나가는 T세포의 비율을 보게 되면 1%도 안 돼요. 1%도. 즉 들어왔던 세포의 99%는 이 에듀케이션 과정 중에서 교육 과정 중에서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교육이 무섭죠. 사이믹 에듀케이션 99%가 죽는 데잖아요. 언제나 교육의 현실은 이렇게 냉혹하여라. 네, 시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1%만 살아나가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어떤 것들이 선택되게 되냐면은 T세포가 들어왔을 때 MHC 분자를 보죠.
MHC도 나왔죠. 여러분들 혹시나 MHC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또 나중에 또 얘기 언급이 있을 테니까 MHC 분자라는 것이 나왔는데 MHC 분자도 마찬가지로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이뮤노글로불린 슈퍼패밀리에 해당해요. 즉 항체의 다양성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MHC 분자도 똑같이 다양성의 조합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똑같은 부모한테서 태어났지만 내 조직 적합 항원이라고 그러죠. 조직 적합 항원하고 뭐 나의 누나의 조직 적합 항원이 맞지 않는다. 서로 다른 걸로. 내 간을 떼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줄 수 없다. 왜? 조직이 안 맞는다. 왜냐하면 이게 다양성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뮤노글로불린 슈퍼패밀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MHC도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T셀도 분화 과정에서 DNA가 이제 재배열돼 가지고 T세포 클론이 만들어질 때 각각의 종류에 따른 MHC가 만들어져요. MHC 1번 타입, 2번 타입, 3번 타입, 4번 타입 두두두두두두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내 조직에서 이미 만들었던 MHC의 타입에 맞는 것만 살아남고 맞지 않는 것은 다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MHC 분자가 내 조직에 적합한 것만, 맞는 것만 살아남기 때문에 이런 거를 파지티브 셀렉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파지티브 셀렉션. 자, 뭐 이런 내용들도 우리 나중에 T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때 언급이 될 내용들이에요.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파지티브 셀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MHC 분자가 동일한 T셀 클론만 선택적으로 살아남는 것을 파지티브 셀렉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 녀석들은 전부 다 MHC 분자는 다 자기 자신의 MHC 분자를 가지고 있어요. 다양성 중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 두 번째는 셀프 안티젠에 대해서 인식을 하느냐. 안티젠이라고 얘기를 했죠. 셀프 안티젠. 셀프 안티젠에 대해서 인식을 하느냐. 즉, 내 몸 안에 존재하는 항원성, 즉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MHC 분자는 또 다 죽어버려요. 셀프 안티젠을 인식하는 T셀 클론은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하면 죽는 거고 이거는 인식했을 때 사는 거니까 파지티브 셀렉션. 인식했을 때 죽어버리는 거니까 이거를 네거티브 셀렉션이라고 얘기하겠죠. 네거티브 셀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T세포가 전체의 1%도 안 되는 비율로 분화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게 된다. 사이믹 에듀케이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이머스는 노화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노화하고도. 왜 관련이 깊냐? 인간이 병들어 죽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들어 죽는 게. 노화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몸의 항상성이 붕괴가 되면 바로 죽는 거예요. 인간이. 항상성이 붕괴가 되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시스템, 면역계, 신경계, 내분비계를 얘기하죠. 면역계, 신경계, 내분비계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면역계의 어떤, 사이머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25살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사이머스가 퇴화하게 돼요. 기능이 정지하게 돼요. 사이머스의 기능이 정지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더 이상 T셀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T셀을 만들어낸 메모리 T셀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25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늙는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조절작용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막 류마티스 관절염, 오토이뮤니티 알고 계시죠? 공부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결과적으로는 죽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떤 실험을 해볼 수가 있냐면 생쥐를 가지고 많이 실험을 하죠. 생쥐인데 뭐 태어난 지 이거 그냥 극단적인 예예요. 하루 된 생쥐하고 생쥐가 한 33달 한 30달이 넘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생쥐에서부터 이 사이머스를 전부 다 떼봐요. 사이머스를 떼가지고 조직이식을 해봐요. 조직이식을 새로운 생쥐한테 조직이식을 해주게 되면은 요 생쥐는 조직이식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사이머스를 조직이식 해버리면은 다른 사이머스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나요?
조직이식 T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T셀이 만들어지고 조직에 대한 항원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30달이 넘은 그런 생쥐의 사이머스를 이식해 준 거는 여기서 조직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T셀이 더 이상 분화돼가지고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면역작용 할 일이 없는 거죠, 할 일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보면은 사이머스는 오래되게 되면은 기능이 정지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뭐 자꾸 좀 얘기가 방대해져 가는데 좀 간추려 가지고 얘기할게요. 앞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림포이드 올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세컨더리 림포이드 올간은 해부학적인 구조도 굉장히 중요해요. 해부학적인 구조. 해부학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이 해부학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 아직 좀 연구 중인데 면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해부학적 구조도. 자, 림프노드를 일단 보게 되면은 림프노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되어 있냐면 개방혈관계라고 얘기했죠. 개방혈관계. 림프노드는 개방혈관계에서 검문소 역할을 하는 거죠. 검문소.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장기로 들어가는 뭐 예전에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림프노드가 있는 위치를 표시해봐라. 그러면은 외부로부터 안티젠을 접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림프노드가 달려있죠. 그래서 호흡기 쪽으로 아데노이드나 턴실, 편도선 이런 쪽으로 호흡기 쪽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목에도 있죠. 그래서 목에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조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검문소가 겨드랑이에 있죠. 겨드랑이에. 그 다음에 이쪽 다리로 들어오는 것은 사타구니에 있죠. 사타구니. 그래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은 군압도 올라가지고 뭐 그런 봉화지염 뭐 이런 거 걸리고 그러면은 여기가 탱탱 부어올라요. 여기가. 왜냐하면 면역 반응이 여기서 일어나니까. 그리고 심지어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이 림프노드가 있는 데까지 절단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항원성이 여기까지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왜 그러냐. 검문소들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 거는 이쪽 팔을 잃더라도 이쪽 다리를 잃더라도 내부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생명을 살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개방혈관계의 검문소에 해당하는 것이 림프노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검문소에서는 어떤 작용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검문소는 이렇게 요새 뭐 보니까 그 미용실에 새로 그 나타난 미용 기구 중에서 막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막 하여튼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기계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지금 이렇게 공이라고 보면은 요 안에는 일정한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가 떠 있는 공간이에요. 떠 있는 공간. 그래서 조직으로부터 림프액이 이렇게 들어와요. 림프액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 머리에 이렇게 림프관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림프액들이 이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머리에서 쫙 퍼지는 거죠. 쫙 퍼져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싹 스며 들어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는 이제 사이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이너스는 좀 눌려져 있는 그런 공간을 사이너스라고 얘기를 해요. 캐비티는 좀 이렇게 그 공간이 유지되어 있는 곳을 캐비티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걸 사이너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림프액이 이렇게 쫙 들어오게 되면은 요 공간 안으로 싹 들어가게 되고 요 공간을 거쳐가지고 내부 안에는 이렇게 다시 출수구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출수구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시 림프액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안에가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느냐? 맨 바깥쪽 부분을 보통 콜텍스라고 얘기를 해요. 콜텍스, 그 다음에 안쪽 부분을 메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단면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표현해서 보면은 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이쪽 바깥쪽에서는 B셀들이 주로 분포를 해요. 콜텍스 부분에는. 메듈라라고 하는 안쪽 부분에는 주로 T셀들이 분포를 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컨더리 림포이드 올간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면역세포들을 만나게 해주는 장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B셀들 클론들이 수없이 많은 클론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고 T셀에서도 수없이 많은 T셀 클론들이 여기에 T헬퍼셀 클론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림프액을 타고 누가 와요? APC셀이 걸어오는 거죠. 즉 마크로파지라고 얘기하면은 마크로파지가 항원을 하나 물고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걸어오게 되면 림프노드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쭉 안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B세포, T세포,
마크로파지 사이에 인터액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B셀하고 마크로파지하고 T셀하고의 인터액션도 일어나고 T셀하고 B셀하고의 인터액션도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항원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일어나는 곳이 림프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의 기관의 구조가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폴리클이라고 얘기하죠. 폴리클. 프라이머리 폴리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으로는 출수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림프액이 다시 나가요. 림프액이 나갈 때는 B세포 클론들이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폴리클이라고 얘기하는데 프라이머리 폴리클이라고 하는 거는 B세포들이 분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막 모여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프라이머리 폴리클은. 그러다 보니까 염색을 해서 보면은 이 폴리클 자체가 진하게 염색이 돼요. 왜냐하면 림포사이트는 세포질 부분이 얼마 없고 핵이 아주 꽉 차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진하게 염색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폴리클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세컨더리 폴리클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얀색 부분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B림프구가 항원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되면 이거 지금 핵이 염색된 걸 보이는 거예요. 핵이. 이런 식으로 핵이 염색돼서 보일 텐데 이게 플라즈마 셀이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분화 과정이 일어나면 세포질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포질 부분이 하얀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그래서 하얀색이 많이 보이는 부분을 세컨더리 폴리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쪽으로 나오는 B림프구들은 주로 이렇게 플라즈마 셀로 돼 있는 형태가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시스템, 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런 구조는 다 잊어버려도 좋고 쉽게 얘기해서 세컨더리 림포이드 organ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와 면역 세포들끼리 접촉을 하게 해가지고 항원성을 전달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구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간단하게 하죠. 스플린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강조를 해요, 면역학에서. 그래서 저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플린 같은 경우에는 개방혈관계와 폐쇄혈관계가 혼합되어 있는 형식이에요. 개방혈관계하고 폐쇄혈관계가 혼합된 형태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좀 보면은 화이트 펄프하고 레드 펄프에서 스플린을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놨을 텐데 어떤 식의 그림이냐면 비장이 이렇게 있으면 동맥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동맥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동맥이 크게 혈관이 세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서 들어가요. 갈라져서 들어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맥이 들어가고 여기서도 이제 갈라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스플린을 이렇게 단면적을 잘라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고 여기는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고 여기는 빨간색 부분이에요. 이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레드 펄프, 여기는 화이트 펄프라고 얘기를 해서 이쪽은 개방혈관계. 왜냐하면 조직액, 그렇죠? 체액이, 림프액이 분포하고 있는 거니까 좀 흰색으로 보이겠죠. 레드 블러드셀, 적혈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적혈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폐쇄혈관계가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폐쇄혈관계 쪽에 안티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하얀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림프구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해 가시죠? 림프구가 집중적으로 여기서 혈관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림프구들이 상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적혈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항원성을 제공받아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식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작용이. 그래서 항원을 인지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림포이드 organ하고 세컨더리 림포이드 organ을 그냥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왜 좀 굉장히 강조를 한 편인데 이 기관이 프라이머리 림포이드 organ하고 세컨더리 림포이드 organ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면역학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도 나중에 염습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 어쨌든 좀 개념을 좀 확실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얘기를 해보면은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 항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항원. 자, 항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항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항원은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부의 물질이고 결과적으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을 항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뮤노젠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얘기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뮤노젠이 항원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면역 반응 유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는 얘기는 항원이라는 것이 설령 디나이트로페놀이라고 하는 DNP라고 하는 디나이트로페놀과 같은 화학 분자, 저분자 화학 분자라고 하더라도 항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DNP, 디나이트로페놀이라고 하는 저분자의 화학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유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존재해야 되냐면은 여기에는 캐리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캐리어라고 하는 단백질 부분이 존재를 했을 때는 이런 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항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합텐 캐리어에서 합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의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항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면역원성.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얘기랑 똑같아요. 다음 구성 물질들 중에서 항체를 가장 잘 만들어내는 분자들의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 만약에 이렇게 됐다. 즉 항체를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들이냐라고 얘기가 됐을 때 어떤 요인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이질성을 얘기해요. 이질성은 foreignness. 이거 왜 내게 아니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이질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분자량을 얘기를 해요. 분자량이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하냐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5,000에서부터 10,000 정도다라고 하면은 10,000 이하로는 5,000 이하로는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분자량 5,000 이하로는 항체가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10,000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 사이에는 굉장히 약하게 면역원성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화학적 복잡성. 자, 그냥 일단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죠. 그 다음에 안티젠 프리젠테이션, 능력, 이런 능력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숙주의 유전적인 특징. 그 다음에 항원 투여 경로, 그 다음에 항원의 양, 이런 것들 하고요. 일곱 번째는 어주번트. JU, 좀 잘 적어보죠. AD. 어주번트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면역원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 면역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체를 잘 만들어내는 조건이에요. 항체를 잘 만들어내는 조건. 그래서 이 이질성이라는 말을 잘 아시겠죠. foreignness, 이질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셀프 안티젠 듣다 집어넣어봤자 항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질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자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자량이 5,000 이하, 10,000 이하이다라고 하면은 항체가 생기지 않아요. 분자량이. 아무리 단백질이라고 하더라도 분자량이 5,000 이하는 항체가 생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자, 화학적 복합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아까 얘기랑 똑같습니다. 단당류라고 단위체가 모노머라고 하는 것이 계속 연결돼 있다. 모노머가 연결돼 있는데 그게 똑같은 모노머다.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포도당이 계속 연결돼 있다. 똑같은 모노머죠. 포도당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항체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잡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탄수화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분자량은 굉장히 크지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뉴클레이크 애시드 핵산도 마찬가지죠. 단위체가
뉴클레오티드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별로 신통치 않다라는 거예요. 지질도 마찬가지예요, 지질도. 그래서 그런 고분자 물질들이라고 하더라도, 분자량이 아무리 크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복잡성, 헤테로제네시티가 존재하지 않으면 항체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즉, 반면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녀석은 아미노산이 굉장히 종류별로 분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이 분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백질인 경우에는 항체를 굉장히 만들어내기가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합성을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합성을 했냐면은 페닐알라닌이나 타이로신과 같은 비교적 분자량이 큰 아미노산을 갖다가 두 개의 조합을 가지고 계속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 봤어요. 올리고펩타이드 이런 걸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걸로 반복해서 만들어서 주사를 해봤더니 항체가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인위적으로 아미노산, 단백질이라고 하더라도 헤테로제니시티가 존재하지 않으면 항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잘 묻는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MHC하고 버금가도로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안티젠 프리젠테이션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티젠 프리젠테이션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안티젠 프리젠테이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아까 어댑티브 이뮤니티, 능동 면역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죠. 능동 면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원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항원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APC, 안티젠 프리젠테이션 기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항원을 제거하는 그런 특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프리젠테이션 해줄 수 있는 특징을 얘기를 한다. 즉, 잘 분해가 되지 않는다든가, 안티젠 프리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고분자 물질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을 때, 대식세포가 이걸 먹죠. 이걸 먹어요. 대식세포가 파고사이토시스를 통해 가지고 이걸 먹으면은, 세포 안에서 다 분해를 해요. 디그리데이션을 해요. 분해를 해가지고 일정한 부분을 갖다가 MHC 분자의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표현을 해주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에 적합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분해되지 않는 고분자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분해가 되지 않는 것들. 왜냐하면 MHC 분자 위에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가지고 올려줘야만 T셀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T셀 리셉터를 통해가지고 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MHC의 항원 정보를 T셀 리셉터가 인식할 수가 있는데, MHC 분자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분자의 크기는 아미노산 16개 정도 수준이에요. 16개 정도 수준. 그런 정도로 가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해되지 않는 고분자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리 분자량이 크고 많이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항원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화학 분자다. 그러면은 분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숙주의 유전적 특성. 숙주의 유전적 특성에 의해서 달라진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생쥐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생쥐가 두 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흰쥐, 하나는 검은쥐. 흰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은쥐, 흰쥐가 있는데 발브C, C57 이런 얘기를 하는데, 흰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면역적인 반응의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높아요. 이 쥐는. 그래서 동일한 항원을 갖다가 동일한 양을 두 개의 쥐한테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흰쥐에서는 면역 반응이 굉장히 잘 일어나가지고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검은 쥐는 조금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항체를 만들 때는 숙주의 유전적인 특징, 면역적인 감수성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고려가 돼야 된다. 만약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숙주가 있다면 그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항원 투여 경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원 투여 경로라고 얘기를 하고 양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보통 알러지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아주 알러지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알러지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알러지가 없는 것으로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염증 반응이 안 일으키도록. 근데 그럴 수 없다라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너무나 썰렁해서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알러젠을 갖다가 피할 수 없다면은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아주 소량씩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투여를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소량씩 지속적으로. 그러면 알러지가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 소량씩 계속적으로 투여를 해주게 되면은 그거를 마치 셀프처럼 인식을 해가지고 면역 반응이 무시가 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이 굉장히 중요해서 항원을 항체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양, 아주 적은 양도 안 되죠. 적절한 양을 투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항원 투여 경로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항원 투여 경로는 우리가 주사 맞는 경로랑 똑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사 맞는 경로가 IV 해서 인트라베니어스 해서 혈관 주사를 얘기하죠. 인트라베니어스. 그 다음에 인트라머스큘러, 이거는 근육 주사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인트라페리토니얼 해서 IP라고 하는 것은 복강 주사를 얘기해요. 복강 주사. 그 다음에 인트라덜말, ID라고 하는 것은 인트라덜말, 피부죠, 피부. 그 다음에 서브큐테니어스, SC에서 서브큐테니어스는 피하 주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각의 주사하는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이 다르죠. 우리 주사 맞을 때도 어떨 때는 엉덩이 주사 맞고, 그렇죠? 근육 주사의 대표적인 예가 엉덩이 주사죠. 그래서 엉덩이 주사 맞으면은 왜 좋습니까? 엉덩이는 날마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룩실룩 지속적으로 내가 넣어준 주사제가 뭐 항생제가 됐든 뭐 항원이 됐든 이게 계속 움직이면서 지속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아주 소량씩, 근육은 퍼져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대신에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혈관 주사는 침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죽게 생겼다 그러면 혈관 주사 확 놓고 그러죠. 페리토니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방혈관계 쪽이에요. 인트라페니토리는 복강으로 주사를 해주는 건데, 복강으로 주사를 해주면은 어차피 개방순환계, 조직적으로 이 영향을 미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서브큐테니어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피부나. 그래서 덜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넣어주는 부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항원도 내가 주사를 해주는데 그냥 아무데나 찔러주는 게 아니라, 주사기 바늘 가는 대로 찔러주는 게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원을 어떤 경로로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항체의 생성량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거 넣어주면 좋겠죠? 이거하고 아니면 종합적으로 넣어주면 좋겠죠? 이거하고 이거를 같이 해줬다든가. 그러면은 림프노드도 자극하고 스플린도 자극하고 이런 식이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복합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도 존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주번트 얘기를 했는데, 항체 얘기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죠. 어주번트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어주번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항원의 지속 시간을 증가시켜주는 게 목적이에요. 즉 항체 생성을 높여줄 목적으로 항원의 노출 시간, 이걸 높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주반트는 뭘로 돼 있냐면은 미네랄 오일로 돼 있어요. 미네랄 오일하고 이머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제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하고 기름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머시파잉 한다는 것은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 미셀 구조 같은 그런 거를 만들어준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의 목적이 뭐냐면 항원하고 이 어주반트를 섞어줘가지고 막 혼합을 해주게 되면은 아주 작은 지질 알갱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알갱이가. 우리가 참기름 그 미역국에다 넣고 막 흔들면은 알갱이 조그맣게 만들어지잖아요. 조그맣게 만들어지면은 항원이 면역세포에 노출되는 면적을 늘려주고, 첫 번째로는 면적을 늘려주고, 두 번째로는 항원의 지속시간. 왜 항원을 넣어줬는데, 뭐, 프로테이즈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6시간 후에 다 분해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항체를 만들어내는 목적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항원을 어느 정도 프로텍션 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주기 위해서 어주반투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어주반투를. 또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은 이게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은 면역세포를 자극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면역세포를 자극. 그래서 이런 어주반투로 사용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플로이드 어주반트. 플로이드 어주반트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설페이트 같은 걸 사용을 해요. 또, 금속성 원소. 알루미늄 설페이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요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항체를 만들 때 플로이드 어주반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컴플리트하고 인컴플리트가 있어요. 컴플리트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마이코박테리움이 들어가 있어요. 마이코박테리움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마이코박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T셀을 갖다가 비특이적으로 액티베이션을 시켜요. T셀이나 마크로파지를 비특이적으로 액티베이션을 시켜주고 이 인컴플리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T셀이나 마크로파지를 비특이적으로 액티베이션을 시키게 되면은 항체에 대한 반응은 B셀이 담당을 하는 거고 이 B셀에 많이 만들어지게 해준 거는 T셀이나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의 항원 전달 능력이나 이런 특징에 의해서 B셀의 항체가 많이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이런 T셀이나 마크로파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주반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면역원성은 이런 종류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두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저희 그러면은 또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